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 라운드 로빈에서부터 우리 그 지금 운영체제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 우분투에서 사용하는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라운드 로빈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라운드에서부터 이제 시분할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여기 뭐랄까 여기 이 그림에 맞게 설계된 게 라운드 로빈입니다. 여기서 2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CPU 자원을 획득하고 처리한 다음에 일정 시간만큼 처리한 다음에 수면 상태로 돼서 또 다시 여기서 뭐 경쟁해서 얻고 자고 경쟁하고 스케줄링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로빈부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A를 이제 CPU 들어가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초 정도 처리한 다음에 다 안 끝났으면 다시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또 처리하고 B도 이제 일정 시간만큼 처리한 다음 다시 뒤로 보내고 이런 게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로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이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보셨던 것처럼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큐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 보시면 이 뭐 시스템 작업 우리 보시면 시스템 작업, 대화형 작업, 편집 작업, 일괄처형 작업, 학생 작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시스템 작업에 대한 거겠죠. 뭐 시스템 작업에 대한 뭐 중요한 거고 뭐 학생 작업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 일괄처리형 같은 게 뭐 빨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빨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살짝 좀 쌓아놓은 다음에 빨래를 해도 되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큐를 이렇게 다르게 구성을 해서 스케줄링 해준다는 점인데, 자 이것도 똑같이 앞에 봤던 그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1이 대부분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돼서 우선순위 4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학생 작업에서는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앞에 것들이 전부 다 끝나야 자기 걸 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멀티 레벨 큐의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멀티 레벨 피드백 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Q와 Q끼리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거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로 계단식으로 연결돼가지고 내려오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불합리함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를 처리하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보시면 이 우선순위 적을게요. 자 1이 들어오고 어떤 큐당 1이 들어오고 3이 들어오고 2이 들어오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큐에 들어올 때 이런 식의 우선순위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어놨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함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1 같은 경우가 CPU가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되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다 처리해야 돼야 다음 거 하고 다음 거고 다음 거고 다음 거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너무 할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할당 시간을 그만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1 같은 경우 할당 시간 8초 동안만 하게 하고, 이제 2 같은 건 32, 다음 건 30, 3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점점 이게 우선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합리함은 최소화시켰다는 게 이제 뭐 멀티 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뭘 하시면 되냐면, 이 CPU 스케줄링 PPT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기법이 있고 이 기법의 특징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너무 깊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PPT들은 전부 다 깊게 볼 필요 없어요. 단순히 그냥 용어랑 특징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억장치 관리인데 지금 좀 더러워요 이게. 여기가 좀 제일 더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가 그리고 가장 외울 게 없어요. 자, 여기는 먼저 이 기억장치 계층 구조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속도가 가장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HDD 같은 보조 기억 장치가 이제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램, D램이 이제 속도가
한 세 번째고요. 그다음 캐시 기억 장치 같은 경우 이제 SRAM이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속도가 빠르고 가장 속도가 빠른 게 이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이제 CPU에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용량도 커지죠. 자,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데스크, 그냥 우리 가정용의 단계 막 1TB, 2TB 이러잖아요. 근데 가격 엄청 싸죠. 근데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 뭐 1TB 없잖아요. 그것처럼 뭐 16기가, 뭐 8기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는 느리지만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뭐 속도는 빠르지만 적게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이 뭐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주기억 장치, 뭐 다중 사용자 영역에다가 뭐 프로세서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많은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편화라는 거라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단편화가 뭐냐면 이 주기억 장치 단편화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다 기억을 할당을 해줄 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C 언어만 생각을 해봐도 인티저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인티저 4바이트고요. 그다음에 더블은 8바이트잖아요. 이런 거 좀 그 자료형에 따라서도 이제 기억 장치가 할당되는 용량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티저랑 좀 이런 거 볼까요? 인티저랑 어떤 주기억 장치 안에 인티저랑 이제 플로트 이렇게 두 개가 이거 더블 이렇게 할당이 됐다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블이 해제가 된 거예요. 더블 해제되면 풀리게 되겠죠. 되고 이제 여기서 똑같이 더블 해제된 다음에 인티저 하나가 더 선이 됐어. 그럼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생성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티저는 4바이트고 아까 같은 경우 더블 같은 경우는 8바이트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랑 이 인티저랑 이 인티저 사이에 공간이 남게 됩니다. 빈 공간, empty가 남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단편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빈 공간 생겼을 때 이 4가 이제 단편 프래그먼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화는 뒤에서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구조의 시간에도 나온 건데, 기억 공간 배치 전략. 그래가지고 우리 그 프래그먼트를 조금 그나마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온 기법들인데, 첫 번째로 이제 버스트 핏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기억 장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서에 15kB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정체가 쓰는 영역이라서 일단 접근이 불가능해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A에서 B 사이에 18K만큼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바로 이제 이 15 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용량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하는 게 이제 버스트 핏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에 넣어주는 게 버스트 핏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베스트 핏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초 전략은 무조건 그냥 가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나오면 바로 할당해 버리는데, 이 최적 베스트 핏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K, 16K, 10K, 30K가 있을 때 15K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버스트 핏 같은 경우는 18K, 가장 먼저 찾은 18K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단편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베스트 핏 같은 경우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18K랑 16K 중에 15K랑 가까운 게 뭐죠? 16K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16K를 할당하게 해주는 게 이제 베스트 핏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워스트 핏 같은 경우는, 최악 전략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공간이 남는 곳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0K에다 할당을 해주는 거죠. PPT 이거 잘못했어요. 교수님도 그랬었는데 PPT 잘못했습니다. 이거 화살표가 여기가 아니라 30으로 할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버스트 핏은 18K에 할당이 되는 거고, 베스트 핏은 여기 16K 할당이 되는 거고, 워스트 핏은 30K 할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 무시하세요. 이거 화살표 뭐 이런 거지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로 가야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던 게 좀 생각이 나서 갖고 왔는데, 이 단편화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그 작업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작업 2가 해제가 되면 여기 빈 공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만큼 이제 단편화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얘를 그 뭐랄까 이 단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통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서로 이어진 빈 공간이 생기면 얘를 일단 이렇게 합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기법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가상 기억장치 관리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블록 사상 기법이랑 이런 용어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그냥 어, 자, 여기서는 똑같이 가상 주소 v bd 그러니까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이 어떤 테이블 맵 방식인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2차원 배열 원소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를 어떤 가상 주소 형식이라고 하냐 하면 이제 블록 사상 기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뭐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상 주소는 좀 어렵기도 하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상 기법이 뭔지, 그다음에 가상 사상 기법이 뭔지, 연간 사상 기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상 기법은 말 그대로 그냥 이 테이블 자체에다 바로 그냥 기록을 해버리는 거고, 이 연간 사상 기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얘 P는 P 프라임이다라는 얘 진짜 실제 주소랑 사설 주소가 가짜 주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연간 뭐죠 이름이 연간 사상 기법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데 연간 사상 기법을 쓰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좀 비싸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세그멘테이션 나오는데 세그멘테이션 뭐 스킵하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이 화면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화면을 좀 외우시고요. 나머지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페이지 우리 그 뭐냐 주기억 장치에 그 페이지 아시죠? 그 블록 우리가 그 주기억 장치에 메모리를 한 번에 통째로 해주는 게 아니라 걔를 어떤 블록 사이즈만큼 잘라가지고 준다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자동 정규지 LRU 같은 경우는 Least Recently Used 알고리즘으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제가 앞에서 그 투타링 영상에서도 LRU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 프로세스 관련할 때 얘기했었고요. LRU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거는 또 다시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자유 버퍼인가요? 거기서 해제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트율이라는 걸 높여가지고 만약에 얘가 있으면 보조 기억 장치가 가서 다시 안 읽고 와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효율성을 높인 거죠. 이제 LRU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LFU라는 건데 리스트 프레퀀시 뭐 유즈 알고리즘으로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뭐 교체하는 방법인데 LRU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된 거를 뭐랄까 페이지 냅두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걸 없애는 겁니다. 이제 LFU는 빈도수를 측정하는 거죠. 뭐 카카오톡 10번, 크롬 100번, 뭐 파일 탐색기 500번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가장 사용이 되지 않았던 게 카카오톡이니까 카카오톡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NUR 같은 경우 난 유즈 리센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이런 뭐 이렇게 비트를 뒀다는 걸 좀 중요하시면 됩니다. OX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트 두 개를 든 거는 뭐 NUR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 O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 비트 뭐 이런 3조 비트랑 변형 비트란 걸 두었다는 거에 이제 NUR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CR 같은 경우는 뭐 세컨드 뭐 두 번째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F1, F5 방식의 단점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 같은 걸 하나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삭제를 하려고 할 때 플래그 값을 보는 거죠. 비트 값을 봐서 삭제하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다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스래싱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페이지 같은 걸 너무 자주 교체를 하면 본 운영체제가 처리를 원래 해야 되는 업무를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페이지를 계속 교체하느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를 이제 스레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여 프로세스의 실제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형상을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스레싱은 좀 OX 문제로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중 프로그래밍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스레싱 효율이 급격하게 이제 높아지면서 어느 시점 갔을 땐 CPU 이용률이 급격하게 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레싱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기억성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뭐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이라는 거 있는데 그냥 뭐 루프, 서브루틴, 스택, 누산, 집기 같은 게 뭐 시간 지역성이다. 아니 뭐 행렬, 뭐 순차적 실행 뭐 같은 경우는 공간 지역성이다. 뭐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에 따라서 나온 게 워킹 세트 알고리즘인데 이용인데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이 발생되지 않도록 뭐 페이지 부재 빈도 같은 거를 이제 방식을 이용해서 뭐 스트레칭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탐색 시간, 활성화 시간, 지연 시간, 전송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얘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FC 같은 경우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 당연히 뭐 그냥 F와 F5처럼 먼저 들어온 건 먼저 처리해준다는 뭐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면 SSTF 같은 경우 Shortest Seek Time First 스케줄링이 하는데 탐색 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을 먼저 서비스하는 기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두 개가 이제 자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 자원 예를 들어서 내그 자, 여기서 보면 이 디스크 암 있죠. 이 디스크 암에서 가장 가까운 프로세스를 먼저 이제 읽어서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얘가 이 정도쯤에 있고요. 프로세스 B가 여기 있으면 얘네들의 위치값을 계산해서 보면 프로세스 A가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얘부터 먼저 읽어서 준다는 소리예요.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있는. 이제 다음은 이제 스캔 스케줄링 같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으로 이거를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디스크함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시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봤을 때 여기서 프로세스 A가 있고요. 프로세스 B가 있고 프로세스 C, D가 있다 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서 디스크 암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뭐죠? 실질적으로 원래는 B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앞에 봤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B를 읽은 다음에 A를 읽고 C를 읽고 D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오버헤드 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물리적으로 얘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게 더 효율성 좋잖아요.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B를 먼저 가는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가까이 있는 게 B잖아요. 아래로 내려가 되죠. 그러면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멈춘 다음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스캔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게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인데 무조건 이 가까이 있는 게 B든 A든 한 방향으로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층이 올라갈 때 이미 내 층을 지나쳤는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오진 않잖아요. 무조건 1층에서 15층까지 있는 건물을 치면 무조건 뭐 15층까지 있는 건물을 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층에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태우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무조건 얘를 태우고 끝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내려와서 나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한 게 스캔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되고 스캔 알고리즘 좀 중요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 C 스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스캔 알고리즘 자체도 이제 뭐랄까 좀 더 균등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뭐냐면
또 어이가 없는 게 이 스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한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갑자기 여기서 2라는 알고리즘이 생겨요. 그러면 못 읽죠, 일단은. 못 읽기 때문에 이 C스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새롭게 생긴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C스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은 이제 스캔 알고리즘은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갔다가 한 번 더 오는 겁니다. 엔스테 알고리즘도 비슷한 원리인데 얘네 둘은 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스캔 알고리즘 얘는 중요하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샘플 기법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잘 나오진 않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기법을 알려놓으시면 되고요. 똑같이 그냥 기법이 어떤 특징만 있는지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정말 뭐랄까 정말 보기도 싫은 운영체제 파트라서 좀 그렇고요. 좀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자바 옛날에 했던 거에서 스레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스레드가 뭔지 알아보시면 이제 스레드가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힙트리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시면 뭐, 뭐 이런 일반 기능이 있는 것들은 뭐 스레드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스레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자바를 이용해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만든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음악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매칭 기다리는 기능도 있어야죠. 뭐 게임 스타트 누르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00명이 모을 때까지 뭐 얘가 뭐 매치 메이킹 돌리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똑같이 뭐 100명의 유저는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뭐 기능과 뭐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뭐 어떤 사용자가 죽으면 로그 띄워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가 움직이거나 총을 발사하면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나는 그동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소리 기다리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스레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칭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음악이 안 꺼지잖아요. 음악이 계속해서 매칭 메이킹을 돌리면서 음악이 계속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스레드로 갑니다. 그래서 음악 출력해주는 거 스레드 하나, 매칭 기다리는 거 스레드 2, 얘는 스레드 3, 4, 5, 총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 5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실행 뭐 좀 더 보시면 한 게임 유저가 현지 유저가 살아 있고요.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저가 사격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 거고 다른 유저가 나한테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작업은 뭐 필요하냐면 총을 쐈잖아요. 총을 쏘고 내가 지금 자동차 움직이고 있으면 자동차 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그런 거에 관련된 사운드 출력 스레드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로그 스레드인데, 자, 내가 움직이고 이 사람이 총을 발사하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다른 유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로그를 띄워주는 로그 스레드가 필요한 거고, 자, 유저 동기랑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쐈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맞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얘가 쏜 거를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스레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전, 이동에 관련된 메소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얘가 지금 쏜다고 해서 내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쏘고 있어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레드라는 거죠. 뭐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스레드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되고. 그쵸. 스레드 개념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말없이 이제 넘길 테니까 나중에 이게 스레드 개념이 필요한 날이 꼭 오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한 번씩 한번 캡처 같은 걸 좀 띄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없이 그냥 제가 한 5초 간격으로 넘기겠습니다. 자바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레드 동기화고요. 스레드 동기화 이제 예매 예를 좀 본 건데,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영화관 티켓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예제를 드린 거고요.
스레드 동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갖는 순간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스레드 동결을 하면 같은 값을 갖는 순간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레드 동기화 같은 경우는 이 임계 영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실행되는 스레드를 줄을 세운다는 걸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튜터링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한 학기 동안 튜터링 계속 들으시면 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튜터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